늘고 있는 노노돌봄. 졸혼 상태에서 아내의 요양보호사가 된 B 교수의 서바이벌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중증결핵과 중증도 치매의 동시 발병 확률은 100만 명 중 8명 미만의 확률입니다. 전국의 또래 노인 중 서너 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B 교수 부부의 대응은 가족 요양 중심으로 철저한 복약 외 규칙적인 산책, 웃음이 따르는 대화와 스킨십 증대로 그동안 망가진 부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실 동기들이 이제 거의 만으로 우리 동기들도 다수가 70에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오늘 발표할 그 주제가 된 저희 집사람도 저 한 살 차이니까 올해 며칠 전에 만 7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핵과 그 치매가 발병된 건 지난해 7월이거든요. 그때는 만 나이로 68세였던 것 같습니다. 60대 후반에 발병해서 지금 이제 70대에 이르러서 치료하고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노노돌봄의 현황과 우리 집 사례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지난번 그 열흘 전 일본 교수 여행 때는 그 머리가 새까맣었죠. 그런데 이건 그 염색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지난 대략 2달 전에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좋아서 염색하지 않았으면 싶었는데 미국에서 귀국한 딸이 보기 싫다고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해서 지난번 여행 때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거실에서 저희 미국에서 온 초등학교 4학년 손녀가 외손녀죠. 외손녀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러면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노노돌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집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는 사회부장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국내 현황과 아내에 대한 돌봄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노노돌봄의 향후 전망 그리고 당국의 돌봄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내는 지난해 7월 서울에 소재하는 K대학병원 고대 구로병원입니다. 여기서 중증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2달 후인 9월 같은 병원에서 치매로 판정받았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9달 동안 약을 잘 먹어서 올해 4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약 먹지 않고 재발 여부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치매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보호 고등급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또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 환자가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이라는 걸 또 받아야 됩니다. 요양교사 자격 취득을 3월에 하고 치매 전문교육을 지난 7월 8월에 마쳐서 이 9월 달부터 지난달부터 가족 요양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장수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노인이 노인 수급자를 돌보는 노노돌봄 사례가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우리 또래인 70대 부부에서 가장 많고 80대에서도 그러한 부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그 내용은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전체 내용의 개요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노돌봄이라는 것은 배우자 등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급자의 집 등에서 일상생활과 개인위생 지원 등 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노노케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노돌봄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100만 명인데요. 전체 노인 938만 명의 1%가 조금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런 전체 노인의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제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최대치로는 한 40만 명, 전체 노인 대비 4.3%까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은 인정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정자 중에 뭐 97, 8% 이상이 수급을 하니까 인정자라는 말, 또 대상자라는 말, 수급자라는 말은 대략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100만 명이고 인정자는 10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98, 9%가 수급을 하는 거죠. 수급한다는 얘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102만 명이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그 요양보험이 필요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대략 한 70% 정도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건보공단이 인정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인정조사 할 때 누가 주수발자냐 하는 걸 묻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한 21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친척, 친구가 본다, 간병인, 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돌보고 있다. 또 이렇게 답한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마 이러한 분들 중에 노인이 있겠죠. 보면 배우자는 당연히 노인일 테고 그래서 친척 친구들 중에도 또 노인이 있으니까 이러한 분들을 포함하면 대략 한 25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수발자가 자녀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배우자가 부수발자인 사례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봐서 최대 40만 명으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배우자 등 노인이 수급자를 돌보는 노노 돌봄은 전체 노인 대비 2.7에서 4.3% 수준이지만 연령대에 보려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후반은 장기 요양보험 인정자가 1.7% 정도 되고 또 인정자 이보다 이제 수급자는 좀 적으니까 노노 돌봄은 1%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 또래인 70대는 인정자가 한 6.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노 돌봄은 3% 전후로 추정을 해보고 80대 이상 90대가 되면은 그 인정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공단이 인정한 사람이 29.2%입니다. 그래서 노노 돌봄 비율은 더 높겠지만 배우자가 보는 돌봄은 70대보다 많지 않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80대가 되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사망한 사례가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점입니다. 배우자 등 노인이 수급자를 돌보는 노노 돌봄 비율은 높아져 왔는데 초고령화와 당국의 재가 돌봄 장려책으로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지만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돌봄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당국도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봄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급여, 임금 이런 걸 말합니다. 이들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요령 있게 수급자를 돌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연수, 상담을 내시로 하고 당국이나 미디어, 매체, 지역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노 돌봄의 현황입니다. 국내 노노 돌봄의 실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아래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추정을 해보고 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단이 발표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통계를 연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노노 돌봄의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5년 전이죠. 그리고 통계청이 매년 고령자 통계를 내는데 최근 통계인 2023년 고령자 통계를 참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노 돌봄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장기 요양 수급자 100만 명 중 한 25만 명 정도가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노인 등의 돌봄을 받고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이런 전체 노인 938만 명과 비교하면 한 2.7% 정도가 되겠다. 부수발자 역할로 하는 그런 사람까지를 포함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례는 한 40만 명 %로 4.3% 정도까지 될 것 같다. 여기는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지나겠습니다. 요약하면 배우자 등 노인 수급자를 돌보는 노노 돌봄은 한 3% 내지 4%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60대 후반으로 장기 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한 2% 미만일 것 같겠다. 당연히 이 중에서는 자녀들이 돌보는 그런 사례도 있을 테니까 노노 돌봄은 1% 이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 70대에서는 인정자 비율 6.9%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 70대잖아요. 70대 초반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10여 년 안에 우리 동기들도 7% 정도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그 돌봄, 수발이 필요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놓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7%니까 93%는 70대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0대 이상이 되면 29%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80대 이상이 되면 혼자 남의 돌봄이 필요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70% 정도로 줄어든다. 그리고 30% 정도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관련 통계인데요. 크게 잘 안 보이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인데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죠. 올해는 95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곧 1000만 명 시대가 됩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인구 대비로 봐도 지난해 17%, 올해는 아마 18% 정도 되고 2025년 2년 후에는 20%에 달해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가 속하는 70세 이상 또래의 노인들도 늘어서 지난해 11.5%, 올해는 아마 거의 12%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명이 70대 이상이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이미 상위 12%에 속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고령자들의 진료비가 지난해 44조 원이 들었습니다. 전체 그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40% 정도가 노인 진료비다. 그 다음에 고령자 1인당 한 달 진료비는 지난해 43만 원으로 일반 그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청장용 세대보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진료비가 2배 이상 든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의료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나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돌보는 서비스를 장기 요양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나라의 그 사회보장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것 또는 수발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와는 구별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5천만이 넘는 인구가 모두 건강보험의 그 피보험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요양보험은 40세 이상만 피보험자입니다. 40세 미만은 장기요양보험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자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장기요양에서 요양, 돌봄, 수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지난해 102만 명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노인의 고령자의 10.9% 수준이다.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는 이미 11%에 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지난해 100만 명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한 해 10만 명씩 늘어나죠. 올해는 아마 110만 명 정도가 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고, 저희가 아내 같은 케이스가 노인 938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수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로 쓰는 돈은 지난해 한 대략 13조가 조금 안 되는 돈을 썼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진료비가, 노인 진료비가 44조인데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장기요양, 그러니까 진료는 치료 의료행위에 쓴 돈이 43조고 그 다음에 돌보는데 13조 돈을 썼다. 그렇지만 1인당으로 치면 장기요양 그 수급자 한 사람이 쓰는 급여비는 지난해 136만 원입니다. 그 진료비가 44만 원이니까 3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비는 그 노인 938만 명이 모두 쓴 거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작고, 요양비는 100만 명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값이 나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이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보험 제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 있는 보험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요양보험이 그동안 관계없이 보험료만 내는 그런 보험인 걸로 생각해 왔는데, 저희 집처럼 직접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급을 하는 그런 보험으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장기 요양보험은 크게 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등급이 1등급일수록 증세가 중한 사람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증세가 약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사람 같은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5등급으로 간주되어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정자 102만 명 중에 보면 1등급 제일 중한 이 사람들은 거의 누워 지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략 5만 명. 또 2등급도 그에 준하는 누워 지내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9만 4천 명. 합쳐서 14만 4천 명 정도는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는 분들이다. 그 다음에 3, 4등급은 이제 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인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합쳐서 한 73만 명. 그리고 치매 등급이 11만 명. 그 다음에 같은 치매지만 좀 가벼운 치매가 2만 3천 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분들이 대략 9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의 절반 정도는 치매기가 있는 치매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질환 겸 다른 질환이 있거나 또는 질환이 없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치매는 질환입니다. 질병입니다. 그저 드러나는 질환에 치매는 공식적인 질병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102만 명의 그 요양보험 인정자들에는 인정을 받으면 그 건강보험공단 서비스를 받으면 자기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진료 서비스를 받더라도 본인 부담을 하잖아요. 뭐 10%, 또 20%, 30% 본인 부담을 하는데 이 요양보험에도 그러한 보험제도, 본인 부담 제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15%를 합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100만 원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15%는 자기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100만 원 시설 서비스를 받으면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 부담을 두는 것은 서비스를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자기 본인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일반이라고 구분하는데 이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본인 부담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15%인데 6%나 9%를 감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전체 한 3분의 1. 또 아예 본인 부담이 없는 분들도 또 한 15%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경우에는 감은 9%로 감경 대상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있습니다. 통상 요양원이나 말하는데요. 또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데이케어 센터라고 있죠. 우리 동기들 중에도 주변에 부모님들이 장기요양 등급자로 인정받는 분들이 썩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부모님들이 주야간 보호센터에 유치원 등하교 하듯이 주야간 보호센터에 아침에 나갔다가 다시 좀 태어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장기요양보험기관입니다. 그러한 요양보호기관이 전국적으로 2만 7천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집안에서 보험 돌봄에 필요한 분들을 보호해주는 제가 요양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집 주변에 보면 뭐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간판을 내걸고 있는 곳이 한 2만여 개소 됩니다. 그 다음 요양원이나 한 6,200개소 계시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요원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요양보호사가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이 한 56만여 명.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3만 7천 명, 간호사가 4천 명, 간호조무사가 15,000명. 근데 요양보호사의 연령을 보면은 40대가 6%, 50대가 31%, 60대가 50%, 70대가 12%. 그러니까 저 같은 70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60대 이상이 전체의 62%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을 돌보는 공식적인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60대까지로 연령을 낮추면 돌보는 분들의 60% 이상이 사실상 60대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52만 명이나 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올해로 15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250만 명에 달하고, 근데 장롱 면회인 분들이 많고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은 60여만 명 수준으로 24%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하는 것이 힘들고 보수가 좀 박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해서 집안에서
집에 나가서 이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제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86%, 요양원이나 요양하신 분들이 1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25%가 가족 요양보호사. 저 같은 케이스가 가족 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 배우자나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는 것을 가족 요양보호라고 하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노돌봄의 문제점입니다. 이 노노돌봄은 수급자를 돌보는 노인 배우자가 놀고 있는데, 당연히 노인으로서도 생활도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돌봐야 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이 배경에는 수급자가 받는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간병인 등 외부 돌봄 인력을 받는 경우에 비용 부담이 작지 않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들에 의한 돌봄도 경제사회권의 변화로 차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나이가 든 배우자가 또한 다른 배우자를 돌본다. 그 다음에 노인 돌보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수급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체력이 약해서 제2 변경 등을 할 때 제때 못해서 몸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또는 배우자가 돌보다가 너무 힘들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5년, 10년 이상 돌보는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돌보다 지쳐가지고 돌보자를 죽이거나 또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 안팎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대상자의 응급상황, 대상자가 크게 넘어져가지고 졸도했다 또는 크게 다쳤다. 그럴 때 즉각적이고 민첩하게 대치 못해서 피해를 끼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크게 개항을 말씀드렸고, 우리 집 사례, 지난해부터 제가 15개월째 돌보고 있는 우리 집의 돌봄 사례를 소개해서 우리 동기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아내 L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중증결핵으로 판정돼서 K대학병원에 퇴원하였고, 퇴원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9월에 치매로 인정받아서 또 한 달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5등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을 찾기 전에 저와 둘째가 저희 자녀 아내를 돌보는 입장인데요. 그 L이 결핵이나 치매 환자일 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증상도 없었고요. 또 둘째가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건강진단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상이 있다는 소견도 없었고, 변비가 있고 당뇨 증세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체중은 계속 주는 상태고, 그래서 변비 때문인가 보다 해서 변비 해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치매로 진단받은 것은 매우 뜻밖이고, 그래서 왜 치매가 됐을까라고 그 이후에 계속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원 생활을 안 해보던 아내였기 때문에 10일간의 독방에 입원했거든요. 또 결핵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충격에 따른 혹시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결핵 후유증이 아닐까. 또 유전적인 요인, 그 집사람의 어머니가 80대 후반에 치매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음식이나 수면 등 생활 습관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또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원인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치매는 원인이 아주 많고 개인별로 사례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원 후에 감지된 치매 증상은 중증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 치매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결핵이 완치되면서 경증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L의 질환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이제 지난 13개월 동안 계속 투병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침은 크게 5가지입니다. 약을 잘 먹자.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으로 구성을 해서 변비를 약을 먹지 않고 탈피하자. 세 번째는 매일 산책을 하고 아침 체조를 하자. 그 다음에 우리 둘이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기왕이면 어차피 붙어 사니까 웃으며 살자. 또 각방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함께 잠도 자고 손도 잡고 몸도 만지고 스킨십을 늘려보자. 그 다음에는 산책을 하고 수면 환경을 크게 바꿔가지고 숙면을 추구해보자. 이런 5가지입니다. 산책은 처음에 한 5,000보 정도 시작했는데 9,000보로 늘려가지고 지금껏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한 1시간 2, 30분 하고 아내가 즐겨하는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그런 데 가서 한 2, 30분 쉬는데 합치면 2시간인데 그 시간에 둘이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웃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 손도 많이 잡죠. 지난해 일부 보신 동기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산대라든가 일본 여행 때도 쉽게 손잡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손잡게 된 배경에는 처음에는 아내가 신체가 체력적으로 약했었죠. 그래서 아내 보호 차원에서 이제 손을 잡다 보였는데 그게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산책을 하다 보면 한 5 내지 6km 걷거든요. 이것이 숙면에 좋게 도움을 준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병 이전에 우리 부부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프라이빗한 내용이라 좀 쑥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결혼에 가깝게 한 10여 년 지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그렇게 지냈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방도 따로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 학교 앞에 늘 그 원룸을 얻어놓고 있었거든요. 원룸 얻기 전에는 학교 연구실에서 곧잘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 생활 합치면 10여 년 이상 아내가 따로 거기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오고 집에 와서도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5개월간의 그 밥을 먹은 횟수나 그 대화하고 서로 웃는 또 스킨십을 나눴던 시간이 지난 42년간의 그것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거짓말해. 뭐 부부관계 하다 보면 스킨십이란 것은 불가피한 거고 그런 시간까지를 감안한 거야?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 둘이 손잡고 이렇게 따뜻하게 몸도 어루만지고 이런 게 스킨십 아닙니까? 이런 시간이 아무튼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농담 반 겸해서요. 뭐 이런 소원한 부부관계와 별도로 또 아내의 일상은 통상 뭐 현모양처라고 할까요? 지혜로운 주부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할애나 생활 패턴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산책이다, 운동, 숙면이다, 건강한 식단이다, 저축이다 이런 단어는 LA 사전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망상 겸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사회의 특이할 점은 아까 얘기한 얘기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복약, 결핵약은 아침 식전에 먹는데요. 치매약은 저녁 전에 먹고 굉장히 복약을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결핵약은 약의 종류도 많고 알도 큽니다. 그래서 이 결핵약이 한 7알 또는 어떤 때는 9알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이 결핵약을 아침 식전에 먹이는 것이 짧게 한 30분, 길게는 1시간이 걸렸는데 이 복약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결핵이 완치되고 지금은 이제 치매약만 먹는데 저녁에 취침 전에 먹는 치매약은 거짓말 덧붙이면 30초면 먹어버립니다. 물론 알도 세 알로 좋긴 합니다. 식단은 그 아내가 발병하기 전에 변비 증세가 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식단을 식이섬유가 많은 완두콩, 강낭콩, 단무지, 우엉, 양치, 양배추, 샐러드,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을 아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설득을 시켜가지고 식단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밥도 콩밥을 했죠. 처음에는 햇반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콩밥을 주어서 이 밥만 먹고 또 반찬만으로 그 변비를 극복을 했습니다. 변비약 뭐 이런 약 저런 약 많이 먹었는데요. 지난 15개월 동안 변비약 먹지 않고 아내 변비 고통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산책, 아내 사전에 산책이란 말은 없었다고 아까 농담 반 말씀드렸는데 놀랍게 지난 15개월 동안에 구춘보 산책을 아내가 견뎌줬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운동이란 건 거의 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1시간 반 이렇게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좀 견뎌줬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가 우리 동기에 나와가지고 산에 종로하고 걷기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산에 참여하면서 걷기 한 경험 이러한 것들이 아내를 설득해서 산책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아내가 굉장히 그 산책하는 자세가 안 좋았습니다. 구부를 좀 하기도 하고 막 넘어질 것도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바른 자세로 산책을 잘 합니다. 또 아침 체조 밥 먹기 전에 아침 체조를 간단히 합니다만은 이것도 수긍해 줘가지고 7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웃음과 대화, 스킨십, 이것을 제가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내랑 그 얘기를 하면서 별로 대화도 안 했는데요. 예전에 대화할 때는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익살스럽게 몸짓도 하고 처신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곧잘 이제 웃음을 유도했는데 지난 15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내를 소개할 때 그 나초일이란 말을 써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 같다. 제가 아내를 15개월 동안 쭉 케어하면서 평균에 보면 그 아내의 지적 수준, 행동하는 것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같아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자연스럽게 농담을 하고 익살스럽게 대화하면 웃잖아요. 대화도 쉽게 말벌이가 풀리고, 그래서 화가 났던 것도 쉽게 풀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희 집에 지난 15개월 동안 아내와 저는 말도 많이 합니다만 곧잘 웃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취침하기 직전까지. 그게 너털로서 웃는 건 아니지만 곧잘 미소 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킨십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다음 숙면. 아내는 제가 돌이켜보면 밀폐된 방에서 환풍도 잘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늘 잤던 것 같아요. 뭐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지 않다라고 말로는 했는데, 아내가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돌봄자로서 나서면서는 아내의 뭐 식생활부터 주거 생활까지 모두 컨트롤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문 다 열어놓고 좀 쌀쌀하거나 추운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잠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죠. 이러한 것들이 치매 결핵을 극복하고 치매 상황도 조금 개선되는 데 도움을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밤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밀도가 낮잖아요. 그런데 환기가 잘 되고 좀 춥게 자면 산소도 많이 호흡하고 그래서 깊이 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초고령화와 당국의 제가 돌봄 장려책으로 제가 돈을 돌보면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노인들의 수급자 인권보호, 인권보호라는 얘기는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에 들어가면은 우리 가족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제대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생활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루기 힘드니까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 대우를 못 해줄 때가 많죠. 그래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요양원에 들어가면 건강해져가지고 요양원을 나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료행위도 그렇지만 이 돌봄 서비스도 제가 집에 머물면서 받도록 하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이 인권보호 차원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노노 돌봄의 질적 향상, 집에서 보다 보면 보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시설에 가면 소수의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여러 수급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퀄리티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집에서 노인을 돌보면 복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많은 나라가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가능하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 또 요양 돌봄 서비스도 요양원이나 집에서 받자. 간호사가 의사가 출장 서비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나가려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당국도 정책을 재정립해서 제가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내실화하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자녀나 배우자가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족 요양보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도 좋고 비용도 적고 수급자의 인권도 보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상, 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이들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요령 있게 수급자를 돌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연수 상담을 충실히 하자. 이를 위해서 당국이나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미디어 매체, 방송, 신문 등 또 지역 사회, 구청 이런 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한 환경을 전개하자. 그 다음 우리 부부살이를 본 노노 돌봄에서는 5가지 효과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다음에 노노돌봄은 질환과 환자 특성에 따라서 사례별 양상이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다. 따라서 가족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연수, 상담의 내실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약하다.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가 되지 않고 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겠죠. 우리 동기 여러분들도 뭐 80, 90 사시는 동안 장기 요양보험과 관계없이 사시면 그보다 좋을 건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대 이상에서는 30% 정도 확률로 수급자가 됩니다. 요양원이나 나가셔서 집에서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또 가족 요양보호사가 그런 방안이 하나가 되겠다. 이때 가족에는 배우자,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 또 손자녀의 며느리나 배우자도 됩니다. 형제자매도 되고 배우자 직계 굉장히 가족의 범위는 높습니다. 참고로 가족 요양보호사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저도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월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보니까 60만 원 정도 지급됐더라고요. 월 평균 40에서 80만 원 지급됩니다. 40만 원은 하루에 1시간 일하고 월 20일 일하는 경우에 80만 원은 하루에 90분 일하고 30일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급은 2만 원 상당입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80만 원은 가족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고 수급자가 폭력 성향이거나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폭력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는 제가 아내를 케어하잖아요. 제가 가족보호사이고 수급자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80만 원에 해당되는데 저는 일하는 시간이 좀 적어서 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을 극복하고 치매와 싸우는 우리 부부입니다. 치매 환자는 발병 후 평균 8 내지 13년 정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지난해 발병했으니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길게 보면 80대 중후반까지 살 수 있겠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발병 후 1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체육공원에 가서 그네를 타는 모습인데요. 그림자가 나와 있는데 앞에 어릿합니다. 길거리가. 저희가 지켜보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투명해졌죠?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는 앞이 투명해졌습니다. 뭔가 앞이 전망이 좀 밝아진 그러한 우리 부부의 앞날이다. 이런 그림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는 풍랑을 타고 가는 배인데요. 일본의 작가가 자기 엄마를 모신 글을 책으로 책에 쓰였는데요. 이렇게 여객선 앞에 남자가 무슨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어렵게 항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초기에는 이보다 더 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갈 줄 몰랐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 정도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나. 아내와 잘 옹기종기 살면서 앞으로의 남은 노후를 항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빕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